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무석 박사님의 자존감이라는 책이에요. 책 표지를 보면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자존감의 열쇠는 스스로가 쥐고 있는 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내 자존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내 자존감이 지금 얼마나 높은 상태인지 쉽게 눈치챌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정말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어려움에 봉착할 때는 그래도 약간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힘들고 괴로워질 때도 오는 것 같아요. 늘 컨디션이 좋을 순 없겠지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싶은 시기에 좀 객관적으로 딱 알아채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헤쳐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면을 좀 돌보고 살피면서 자존감도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열등감과 자존감.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외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합리적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이건 착각이다. 예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조건이 좋은데도 말이다. 자신을 부정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문제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이런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다.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한다. 첫째는 자기 가치감이다. 이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실증나고 지루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편하고 얘기할 맛도 난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다.
대인기피증도 많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내색을 못한다.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고 피치 못할 대인관계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구실을 만들어 피하기도 하고 정 피할 수 없을 때는 따로 화제를 준비하기도 하며 단둘이 만날 자리를 세 사람 이상이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서 불편한 대인관계를 희석시키기도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점원의 눈치를 보느라고 물건값을 제대로 깎지 못한다.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의 눈치를 본다. 불필요한 칭찬도 한다. 운전 참 잘하시네요. 아부 수준이다. 거스름돈이 동전일 때는 기사에게 달란 말도 못한다. 그래놓고는 내가 왜 그 돈을 포기했지? 라는 생각에 두고두고 화가 난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든 사람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사님,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동전을 안 주셨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을 남에게 호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프로포즈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희망적이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합격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진다. 자신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노력해봤자 별 수 없다는 상태의 무기력 상태다. 무기력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다. 나는 안 돼요. 시도해봤는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험해요. 무서워요.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 의욕도 없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친구들도 피한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봤자 떨어질 거야 라는 자기 예언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다. 심리적인 생기를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암 같은 신체적 질병에도 쉽게 걸린다. 무기력은 하나의 타성이 되어버린다.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안 돼. 라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나는 할 수 없어. 전에도 그랬어. 라는 무기력증의 타성에 자주 빠진다. 앞에서 설명한 자존감에 대해서 요약해보자.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즉 나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와 자신감, 즉 나는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 셀리그만 교수팀은 무기력의 타성에 빠진 개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무기력한 개도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는 전기가 흐르는데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기가 흐르는 바닥에 엎드려 가만히 있을 만큼 무기력의 타성에 젖은 상태였다. 마치 난 안 돼. 전기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기력한 개에게 치유 실험을 했다. 실험실 바닥에 전기를 흘린 후에 개가 무기력하게 엎드릴 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안전한 방으로 옮겨주었다.
걔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안전한 방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전기 고통을 주었을 때 걔는 전과 달리 벌떡 일어나서 안전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자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다.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도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낮은 자존감도 성인기의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다. 인간 자체로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한번 형성된 열등감은 바꿀 수 없냐? 한마디로 대답하면 바꿀 수 있다. 열등감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심리이다. 그러나 이런 열등감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사라진다.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의 경험이 필수다. 무조건적 수용이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이다. 좋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대우다. 내가 예쁘지 않고 눈은 쌍꺼풀이 아니어도 엄마는 날 사랑하셔.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 연봉이 별 볼 일 없이 낮아도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받는 경험이다. 이런 좋은 대우를 진심으로 받으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다. 공주와 개구리라는 동화가 있다. 왕자가 마녀의 주술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다. 사랑을 받을 때야 풀리는 주술이었다. 그러나 누가 추한 개구리를 사랑하겠는가? 개구리가 된 왕자는 어두운 우물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공이 우물 속에 빠졌다. 개구리 왕자가 공을 건져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개구리 왕자는 공주와 궁전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날 공주는 개구리 이야기를 듣고 개구리가 불쌍해서 울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개구리에게 떨어졌고 왕자에게 걸렸던 주술이 풀렸다. 개구리는 왕자로 돌아갔다. 그리고 공주와 왕자는 결혼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단다. 감동적인 해피엔딩이다. 공주의 눈물이라는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보여준다. 나는 우울한 열등감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개구리가 된 왕자가 생각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실은 왕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눈치예요. 아무래도 나한테서 불쾌한 냄새가 나나 봐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외출도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 물론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처음에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심이 통하면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하면 유년기에 잘못 형성된 자기인식이 변화한다. 이런 경험은 치유적 경험이다.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목사나 성직자, 정신치료자를 통해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가치를 인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정받기 위해서 잘난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한 장로는 하나님은 나를 태중에서 지으셨고 내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아신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다. 신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한 경우다. 미운 오리 새끼, 자존감. 외모도 지위도 성공도 다 일시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내면적 자존감이다. 이런 자존감은 대개 유년기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부모만이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무능력하거나 장애인이어도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얻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눈밖에 난 아이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아이들, 우울한 부모의 아이들이나 너무 바쁜 부모의 아이들은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 아이는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미운 오리 새끼같이 무능하고 혐오감 주는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때부터 낮은 자존감, 미운 오리 새끼 자존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아이는 자기가 잘난 아이, 자랑스러운 아이,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하면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기에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부모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아이가 생각하는 부모의 눈높이는 실제적인 부모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 그 높이는 이 정도는 돼야 엄마 아빠가 만족하실 거야 하고 아이의 상상이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마음속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럴수록 아이는 자주 실패하고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실망한다. 넌 왜 늘 그 모양이니? 뭘 좀 제대로 해봐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운 오리 새끼라는 낮은 자존감은 굳어지고 오히려 익숙해지기까지 한다. 낮은 자존감이 만드는 부정적 사고방식은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자존감은 대물림된다. 낮은 자존감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신감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자신감 없는 아이로 키운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잠재 능력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도 무능할 거야. 그래서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된다.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몰고 가는 것이다. 아이를 과잉 보호한다. 아이의 자율성을 허용해주지 않는다. 아이의 하루 시간표에는 자유시간이 없다. 아이에게 음식 선택권이 없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로봇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렇게 로봇 자존감은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자존감은 자신감이다. 예컨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봐도 알 수 있다. 아이는 자꾸 넘어지지만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한 걸음을 걸었을 때 아이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두 손이 자유롭게 되었고 엄마가 운반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장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아이는 거의 유포리아, 행복과 도취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성취감이 모여서 자신감이 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엄마는 아이에게 늘 놀 시간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감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은 대물림된다. 아이를 믿어주고 자율적으로 놀게 해주는 엄마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엄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과잉보호이다. 이계형 과잉보호라고 한다. 아이의 기를 살려준다고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심한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예컨대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너는 미술의 천재야 라고 자존심을 부풀려 놓으면 아이는 자기가 천재인 줄 안다. 하지만 언젠가는 범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그때 자존감은 무너지고 만다. 엄친아와 엄친딸을 자기 자녀와 자꾸 비교하는 것도 열등감을 대물림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아이는 완벽한 엄친아와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 문제의 핵심은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다. 정신분석을 받고 자존감이 높아진 부모들이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 있다. 내 아이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허트는 건강한 자기애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같은 뜻이다. 병적인 자기애가 특권의식을 갖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기애라면 건강한 자기애는 남의 인격도 존중하는 자기애다. 내 인생이 소중하듯이 당신의 인생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코허트 박사는 갓난아이 때 건강한 자기애가 생긴다고 했다. 갓난아이는 자아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예쁜 아이인지 미운 아이인지 모른다. 다만 엄마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비로소 자기를 확인한다. 엄마는 아이의 거울이다. 그래서 엄마를 반사 자기 대상이라고 부른다. 엄마가 아이를 예뻐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호감해 주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긴다. 반대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코허트 박사는 이런 자존감을 마음의 핵심이 금간 상태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금이 간 유리그릇처럼 작은 충격에도 자아가 쉽게 부서지고 만다.
조금만 비난을 받아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눈치가 조금만 보여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진다.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이렇게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은 엄마라는 존재다. 엄마와 살면서 아이는 수백 번도 넘게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반복한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를 천대하고 구박하는 엄마도 문제지만 불안하고 조급한 엄마도 문제다. 조급한 엄마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까지 웃으며 여유 있게 기다려주지 못한다. 아, 답답해 하고 비난하거나 대신해줘 버린다. 이건 과잉보호다. 이런 부모를 둔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다. 성취감을 엄마에게 번번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데 이런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다. 점점 의존적으로 된다. 문제에 부딪히면 엄마 눈치만 본다. 아이가 이럴수록 조급한 엄마는 더욱더 조급해진다. 더 과잉보호하게 되고 아이의 자존감은 더 낮아진다. 악순환이다. 이런 아이들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예컨대 엄마를 떠나 유치원에 갈 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억지로 유치원에 데려가도 엄마 치마꼬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친구들과 놀려고도 안 한다. 분리불안 때문이다. 의지하던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런 분리불안이 심하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유치원이 재밌다. 호기심이 발동한다. 새 친구들, 선생님들, 새로운 장난감이 좋고 간식도 맛있다.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은 부모 외에 처음으로 만나는 어른이다. 부모와의 잘못된 경험을 고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무섭고 화장실 등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빨리 엄마가 있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그럭저럭 이 유아기를 넘긴다 해도 사춘기의 폭풍을 만나거나 고3이 되면 위기에 처한다. 엄청난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게 되기 때문이다. 매일 점수의 압박과 대입 실패의 위협에 시달린다. 애가 중학생만 되어도 엄마 실력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외 선생을 동원해보지만 신통치가 않다. 엄마는 불안해지고 잔소리가 많아진다. 엄마는 아이에게 다만 간섭하고 감시하는 간수 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에 가면 숨막히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고 집에 오면 모의고사에서 몇 등 했니? 라고 묻는 엄마, 아빠의 시선이 지겹다. 갈 곳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가출하거나 원룸을 얻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다가 내가 천재다 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정신분석학에서 얻은 결론은 한마디로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태권도로 자신감을 회복한 충훈이. 내가 런던에서 정신분석 연수를 받을 때의 일이다. 런던의 에바다 한인교회는 작지만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국제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금상, 은상을 탄 피아니스트들,
런던 필하모닉과 협연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신과 의사, 안과 의사, 연극인 등 담임 목사인 강 목사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부인의 한국 요리 솜씨는 가히 일품이어서 햄버거와 샌드위치로 시장기를 면하며 살고 있던 나를 번번이 감동시켰다. 어느 날 강 목사가 아들 충훈이 얘기를 했다. 10살 된 충훈이는 영국인 학교에 들어갔다. 영어도 서툴고 교과 과목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학교 환경은 어린 충훈이에겐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영국 아이들의 텃세였다. 싸움을 걸어오고 놀리고 소외시키는 분위기에 시달리면서 충훈이는 점점 우울해졌다. 부모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훈이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신이 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날도 학교에서 제일 덩치 크고 짓궂은 아이가 싸움을 걸어왔다. 충훈이의 발을 걸고 놀렸던 것이다. 충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어 결투를 신청했다. 뒷산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빙 둘러싼 가운데 둘은 대결하게 됐다. 덩치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같았다. 힘센 영국인 아이는 의기양양했고 영국 아이들은 모두 그의 편이었다. 싸움이 시작됐다. 충훈이는 태권도 자세를 잡고 큰 소리로 얕하고 기를 넣었다. 그 순간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기세등등하던 영국 아이가 갑자기 겁을 먹더니 충훈이에게 굴복해버렸다. 태권도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 당시 일부 영국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보도된 살인사건 뉴스 때문이었다. 한국인 태권도 유단자가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맨주먹으로 때렸는데 강도가 즉사한 사건이었다. 태권도 유단자의 주먹은 권총이나 칼 같은 무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충훈이의 상대였던 영국 아이도 이 뉴스를 들은 모양이었다. 충훈이가 이런 효과를 계산해 넣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 뒤 충훈이의 학교 생활은 달라졌다. 영국 아이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충훈이의 얘기를 들으며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문화가 낯선 남의 나라에서 말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다. 이것을 못 견디고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한국인 의사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린 충훈이는 자신에게 부딪혀온 어려움을 얼마나 용감하게 극복했는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어린 충훈이에게서 강인한 생명력을 볼 수 있었다. 아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운 부모가 존경스러웠다. 부모가 과잉보호를 했더라면 충훈이는 우울한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패배자라는 생각이 평생 충훈이를 괴롭혔을 수도 있다.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를 두려워한다. 문제와 직면하기보다는 회피를 배우고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란다. 그러고선 비열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 자존감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기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온 경험에서 온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기회를 박탈한다. 아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이라면 당하게 해야 한다. 안쓰럽고 위험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아이를 무능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강 목사가 힘센 연구가이를 직접 만나서 겁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애원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더 이상 충은이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자. 이것으로 모든 곤란이 극복된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충은이의 인격은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됐을 것이다. 뻗어나가는 초록색 나무줄기처럼 건강한 충은이의 생명력은 좌절되고 말았을지 모른다.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가 친구들에게 얻어맞는 것이 두려워서 외출을 못하게 한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나가 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도 있다. 버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게 하는 어머니도 있다. 물에 빠질까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게 하는 어머니도 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고 해서 교장실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아버지도 있다. 이 부분은 요즘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모두가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이다. 자기들의 불안 때문에 자식들을 온실 속에 가두어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장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10살짜리 충은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평생을 안전한 온실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위험하더라도 버스도 타고 때로는 매도 맞고 다니는 것이 건강하다. 위험에 노출되어 보지 않고는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다. 위험은 인생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란 세상에 없다. 위험과 문제에 직면하고 괴로워하면서 아이는 성장한다. 코어트 박사 같은 정신분석가들은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한다. 또한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나르시시즘이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때 아이는 모든 리비도, 요약해서 사랑이라고 하자. 이 리비도를 자신에게 준다. 자기 도취이고 자기 사랑의 단계이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아이는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에게 리비도를 준다. 그리고 점차 아이 마음속에도 부모의 상, 이미지가 생긴다. 마음 밖에 있는 현실의 부모가 아이 안의 인격의 일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자기 안에 생긴 것이다. 아이는 자기가 부모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됐다고 믿게 된다. 아이는 자기 안에서 부모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리비도가 자기 속에 자랑스러운 부분에 쏟아진다. 리비도가 자기를 향하여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자기애이고 자존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낄 때가 있다. 그 자랑스러운 감정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칭찬해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들어있다. 자기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 기대와 성취를 확인할 때 우리는 자존감을 느낀다. 반대로 불행하게도 자랑스러운 부모의 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감을 갖기 어렵다. 물론 부모 이외의 선생님이나 친척을 통해서 이상적 부모의 상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자. 혹 내 배우자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그의 지지자가 되어주자.
자존감이 높아지면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힘들다. 한 여성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어서 병에 걸렸다. 담임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욕하고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름표이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나이 30이 넘은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수치심으로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얼굴이 붉어진다고 했다. 그 일 후에 대인기피증도 생겼다. 하도 억울해서 대학 때는 복수하려고 선생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눈만 흘겨주고 돌아왔다고 했다. 장문에 편지도 썼다. 그러나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더 화나고 분했다. 신경성 대장염도 생겼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경우도 보자. 40대의 이 남성은 공황장애였다. 공황장애는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노이로제다. 공황 발작이 일어나 불안이 엄습하면 죽을 것 같고 숨쉬기도 어렵다. 원인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외국 유학도 다녀왔는데 술버릇이 나빴다. 술만 취하면 어머니를 구타했다.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한 일도 있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울부짖기만 했다. 어린 그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다. 동생들을 데리고 골방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크면 아버지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무서운 생각도 했다. 무의식에 숨어있는 이런 증오심이 나이 40이 넘어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들의 치료제는 용서뿐이다. 이 여성은 담임 선생님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공황장애인 남성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치료가 된다. 그러나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분노가 병이 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희숙 여사의 설교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웃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이 감동적이었다. 용서도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다. 미운 아버지, 미운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서하면 마침내 용서가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려운 일이지만 미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작아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내가 공부도 못하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담임이 나를 무시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작아진 것이다. 열등감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작은 사람은 강하고 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비굴한 마음, 패배감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용서하려면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용서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회복되면 자존감도 회복된다. 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그 용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칫 예민한 시기에는 화나는 일도 많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끝도 없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한번 쿨하고 깔끔하게 용서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손해를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용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은데 용서를 함으로써 내 자존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힘든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좀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용서 근육을 기르는 것,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용서 근육을 길러가다 보면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는 좀 더 이해심 많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